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정비연구원 광주 본부에 있는 김수미 단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남구의 그 도시첨단 국가첨단에 지금 자리한 지 작년 7월에 했으니까 이제 한 1년 5개월 정도 됐고요. 광주시와 의회, 그 다음에 남구, 그 다음에 국회의원분들 도움을 해서 사실 2012년부터 추진을 해서 거의 한 8년 만에 작년에 이제 남구 쪽에 자리를 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남구에 있는 에너지 대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차피 이제 그 에너지 쪽에 하는 기술을 하는 전문가다 보니 사실은 지역사회 어쨌든 발전이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너지 쪽에 워낙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밸리 쪽에다가 조금 새로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정도의 큰 틀에서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작년 10월 28일에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고요. 실제로 이게 약간 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전국의 130개국이 2030년부터 60년 사이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논의 중인 국가부터 해서 실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한 국가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9월에 탄소 중립법이 입법이 완료됨으로써 지금 그 입법 완료를 한 13개국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세계로 봤을 때는 좀 앞서가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하면 먼저 개념적으로 되게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이고 수요를 감축시키고 이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에너지,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다 전기로 전환시키고 전기화를 시키고 그때 그 전기를 만드는 것을 재생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원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소라든지 그러니까 전기화 시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다른 탄소를 흡수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그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어떤 개념과 관계된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탄소 중립 산업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눌리니까 이게 페이지가 두 페이지씩 넘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주신 이 레이더 포인트로 하니까 페이지가 두 페이지씩 넘어가서 중간에 자료들이 한 페이지 스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쪽에서 넘겨주시죠. 말씀하시면 다음에 페이지. 네네. 아까 그리고 6페이지 지금 5페이지인데요. 5페이지. 네, 앞쪽 부분부터 제가 좀 요거 다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나왔어요. 페이지 앞으로. 예, 그 다음 페이지만 앞 페이지는 그냥 배경이었으니까 저거 한두 페이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결국은 전기화로 가는 것이 핵심인데요.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에서 나와 있는 전체적인 최종 에너지에 대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NDC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그 석유의 에너지 양으로 환산했을 때를 보면 실제로 전력이 사용하는 비율은 한 20% 정도의 최종 에너지를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석유나 대부분 석탄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에서 가장 긍정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전기가 사용되는 부분이 지금 한 2.5배 정도로 증가를 하는 셈이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도시가스, 석유, 석탄 부분을 최대한 줄이면 석탄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요. 줄여서 결국은 여기 있는 수소 부분, 그 다음에 신재생 부분들을 전기나 열이나 아니면 산업에서 어떤 공정에 처리하는 에너지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고요. 전기가 대폭 지금 결국 신재생을 이용하거나 수소를 이용하는 부분도 사실 전기를 이용해서 깨끗한 수소는 수전을 시켜서 전기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의 전기화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고요. 그 영역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 70%를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국가적으로 볼 때 이제 결국은 탄소 중립을 선언해서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이제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사용 청사진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지자체나 이제 여러 가지 광역권에서 그런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예로 우리 이제 광주, 전남, 전북에 해당되는 호남권에서 지금 민주당 소속 26개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에 지자체 장님들이 모여서 지난 2월달에 전체적으로 RE300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하였었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재생에너지 위주의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호남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안 앞바다라든지 새만금 쪽이나 여러 곳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거의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호남의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자라는 취지하에 RE300이라는 과제의 가칭이고요. 호남권 초강력 에너지 경제 공동체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취지는 호남 전체에 사용하는 전력 수의 100%를 당연히 호남에서 다 만들어내고 이제 그것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호남이 재생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호남에서 사용하는 양의 2배에 되는 부분들을 더 만들어내서 그것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구조까지 만들다.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익을 호남권에서 공유를 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경제적인 산업적인 구조를 재편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결국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이제 물리적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가 지금 그 전남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많이 대기가 되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전력망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하려면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유통하는 인프라가 되는 전력망에다가 접속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력망 구조가 우리 재생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70%까지 재생에너지를 넣더라도 그것을 무리 없이 배달 사고 나지 않게 배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국서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공급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안이고요. 공급하는 재생에너지를 온전히 받아서 수용도까지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이 당장 지금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호남 지역에 있는 재생에너지의 에너지망, 전력망을 그런 구조로 먼저 변환을 시키자. 그 변환을 시키는 과정에서의 구조가 변환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변환하는 그 특성의 큰 2가지 측은 지금은 그 전력망, 전력 시스템이 지금 송배전 시스템이 한국전력에서 국가망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의 자원들이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지역 위주의 전력망을 강화하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력망이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망을 운영하고 지역에서 에너지 수급을 관리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굉장히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전력망과 전기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송이나 산업 같은 부분들이 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부분이 아니라 비전력 부분에 해당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가스나 열이나 수송 부분, 자동차 부분과 연계시켜서 전력망과 이런 전체 에너지망을 융합시키는 쪽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2 개념이 우리 RE300 과제에서 보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내려서 광주광역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용섭 시장님이 조금 2045년까지 우리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당겨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겠다라고 했고요. 당연히 광주가 지금 AI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AI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 비전과 엮어서 새로운 산업과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선하겠다,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비전을 선언하는 단계고요. 좀 실질적인 실행 계획은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이 먼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 결국은 이제 뭐 북가나 우리 호남 지역이나 아니면은 광주 지역으로 봤을 때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 대세이고요. 그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 그 원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체적인 에너지 인프라에 새로운 혁신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새로이 들어와야 되고 구조가 변경돼야 되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 효과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에너지 밸류도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에너지 밸류는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온지 1년 반 정도 안 돼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전체 광주 전남 쪽에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들어오면서 이쪽에 전력 유관기관을 위시해서 주변의 기업들을 상당히 구축하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전력공사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광주 지역에 지금 도청 산단과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으로 두 개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나주 쪽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야는 당연히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금 에너지 생산업 쪽을 육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직류 시스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의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일반 산단의 클러스터링한 것과 동일하게 뭐 산단에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투자 관련 규제나 인센티브 개선, 뭐 인력 양성 여러 가지의 공통적인 포괄적인 어쨌든 베네핏을 주는 측면은 뭐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전을 위시해서 지금 에너지 밸류 쪽에서 일종의 다른 쪽의 그 에너지 밸류나 산단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한전이 수요차가 되고 그 수요차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벤더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한전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물품을 납품하고 그로 인해서 납품 실적을 쌓고 다른 시장이 창출됐을 때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에너지 신산업의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에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근데 실제로 진행된 현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정도의 유치 목표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습니다. 협약을 하고 한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2021년 6월까지 530개의 투자 협약을 받았고 기업들의 기관들의 전체 금액은 지금 2조 5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이건 예상입니다. 2조 5천억 원이고 그다음에 고용 효과는 대략 11,000명 정도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투자 협약을 통해서.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 이제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530개 기관 중에서 한 283개 정도가 지금 투자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규모는 한 6천억 정도인데 지금 계획을 투자 협약한 거에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고용 효과가 한 11,000명 정도 생길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금액 대비 비율을 좀 보면 고용이 이제 딴 데서 이주한 게 있고 신규가 생성된 게 있는데 이제 신규 부분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고용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효과를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한 절반 이상으로 지금 생각보다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물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력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소 투자에 비해서 이제 신규 고용 효과가 조금 처지고 있는 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자료가 2020년 자료는 아니고 19년 자료인데요. 지금 에너지밸리의 투자 협약 기업 수를 보면은 이제 19년 당시까지 한 이 정도 되는데 한 4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2% 정도가 지금 광주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도청 산단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나주 전남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리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가까운 나주가 더 이제 활성화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광주시 남구에서 조금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악재적인 요소인데요. 지금 투자 협약이 아무래도 좀 딜레이가 되는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효과는 좀 뒤에 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전력공사와 여러 가지 협약을 맺었던 에너지밸리 기업 지원 제도가 뭐 우선 구매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에서는 그 혜택이 많이 줄기 때문에 과연
전체적인 디자인과 그림은 좋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들어올 시점에서 그 혜택이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탄소 중립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수요 줄이고 전기화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기타 그린 수소 이런 영역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 지역, 남부가 아니라 이제 광주 지역에 실제로 어떤 키워드들이 인발부가 되어 있냐 보면은 뭐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여러한 이제 주요 밴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전체 설계 시공 A&M까지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요 감축 측면에서도 지금 다행히 AI 사업이 들어오면서 AI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와 연계해서 수요를 줄이는 새로운 스마트 가전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추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뭐 시장이 생성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기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광주시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도 자동차 산업인데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 수송의 대부분은 지금 전기로 전환하면서 많은 부분이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아직은 물론 GGM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산 라인 자체가 전기 생산 라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그 내연기관의 양산 라인 체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가야 될 길이 좀 먼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그린 수소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그린 수소는 아닙니다만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좀 광주시가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 에너지밸리 특히 남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직까지 비어 있는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그 국가산단이나 저기 일반 산단 쪽에서 어떤 쪽의 산업을 좀 보는 게 좋겠냐 하면은 뭐 이렇게 말이 깁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바로 넘어가고요. 다음 그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지금 그 전력망이 아까 제가 조금 변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교류보다는 직류가 여러 가지 우선점이 많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직류에 대한 부분은 예타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저희가 산업부하고 추진하고 광주시의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예타를 통과해서 내년에부터 국비 한 1,900억 정도를 산업부에 이 꼭지로 실었습니다. 성공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가 보시는 게 이제 그 광주시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전기연구원의 이제 그 전경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3만 평인데 여기 절반 정도 15,000평만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지금 나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표현된 부분들은 앞으로 다양한 국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조감도고요.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우리가 결국 제품 개발했을 때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납품을 실적을 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전경공 광주 본부에 이렇게 보고서에 지정이 돼 있어서 향후 사업이 열리게 되면 저희가 이걸 받아와서 이쪽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변의 기업들이 몰려서 조금 납품 실적을 쌓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마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DC 쪽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에 당연히 DC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기나 전방 산업들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유치가 되면 이런 지리적인 혜택 그 다음에 저희가 있으니까 R&D적인 측면이나 실증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DC 쪽을 조금 한 꼭지로 보면 어떨까 하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은 잘 아시다시피 수소 쪽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어디나 어느 지자체나 지금 다 수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울산이나 지금 전남 저쪽에 광양 여수화학단 이쪽이 좀 더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새만금부터 해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전남 지역에 그 신안해상 풍력도 들어가 있고 다른 재생 발전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가겠다라는 이제 어쨌든 아직 러프하지만 그런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로드맵부터 해서 수소법이 제정되고 시나리오까지 실려 있고 향후 최종에서 20%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는 것을 봐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어쨌든 그러나 우리의 타겟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본다면 지금 거의 불모지나 다리 묶는 수소 쪽에 그린 수소 쪽에서 우리 광주 전남을 같이 쥐고 있는 에너지밸리에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특히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신재생 자원 밭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에너지밸리 산단에서 봐야 될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뭐 수소 쪽에는 사실 굉장히 그 밸류체인이 굉장히 큽니다. 산업도 굉장히 크고요. 기존에 있는 뭐 게스라든지 다양한 뭐 산업들과 산업들이 트랜지션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많고요. 생산, 저장, 운송, 이용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품목과 항목들이 있고요. 광주 전남 아직 미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광주 쪽에서 보면 아직 수소 생산 기지, 그린 수소는 아닙니다.
계질 수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소 충전도도 일부 가지고 있고 연료전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전남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교를 굳이 한다면 전남은 한 10년 정도의 10여 년 그 그린스로 메가플러스 계획이 있어서 광주보다는 조금 더 아직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다. 계획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은 결국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재생 발전 단지를 이용해서 그린스로 산업 플러스를 가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업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밸리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주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건 어디나 다 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결국 산업이 온다는 의미는 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기에 요즘 말로 MZ 세대들이 와야 되거든요. 와야 되는데 사람이 와야 산업도 생기는 건데 그럼 올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느냐를 보면 제가 이제 저희 MZ 세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연봉 3천만 원 주고 서울에 있을래? 연봉 4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주고 여기 우리 에너지밸리에 들어와 있을래? 물어봤어요. 다시 기숙사 이런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서울에 있겠다고 합니다. 연봉을 심지어 50%더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불림 인프라나 내가 이쪽에 있음으로써 나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 지역의 이미지와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조금 연장을 하면 결국은 에너지밸리가 결국 3단위 클러스터링이 된 부분인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산단에서 지금 규제에 들어가는 건 결국 아리백인데 근처에 재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여기 있는 산단이나 다른 산단이나 우리 산단이 아리백을 실현하는데 이점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녹색 프리미엄부터 PPA 계약, REC, 지분 참여 아니면 직접 설치하는 것까지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아리백이라는 거는 규제고 지켜야 될 리퀘어먼트이기 때문에 나주 산단에 여기 에너지밸리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여기 들어옴으로써 아리백 자체가 그냥 자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조 아니면은 근교에 있는 에너지를 좀 싼 값에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어쨌든 정책적인 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이 지역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아까 테스트베드의 이점 말고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기술적으로도 또 시장 제도 측면에서도 저희도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발표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뭐 소개 없이 그냥 바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슬기 본부장님 탈탄소 그리고 탈화석연료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에너지밸리 활성화 방안 전반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총 3분의 우리 귀한 발제자 분들을 모셨고요. 첫 번째 지금 우리 김슬기 본부장님 발표해 주셨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 박광선 교수님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세 번째 주제는 유영태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3분의 발제를 다 듣고 나서 저희 여건을 봐서 잠시 쉬었다 하든가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전망과 남구의 발전 전략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광성 전남대학교를 모셔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 20분 드리겠고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 노화과학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 미용비뇨학과 박광성 교수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상승도시 남구 발전 전략 토론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영덕 의원님 그리고 남구청 김병래 팀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박기율 부장님께서 남구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남구 토백입니다. 그런 게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전망과 남구의 발전 전략 방향인데요. 네. 순서는 바이오 헬스 산업 현황을 말씀드리고 광주시 그리고 남구의 바이오 헬스 산업을 살펴보고 남구의 발전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새 저희가 보면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2018년에 보면 이제 고령 사회 이제 2025년에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가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미 이제 전남 지방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고 광주는 그래도 조금 그것보다는 이렇게 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우리 한국에서 탄생한 여성은 그 기대 수명이 90세가 되면서 세계 1위로 이제 초고령 사회를 저희가 맡게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광주시에서 이제 남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를 나중에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한국의 100세 20년의 변화라는 책을 제가 출간했습니다. 그 박상철 석자 교수님, 저랑 같이 해서 한 10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기대 수명이 이렇게 노란색이 보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기대 수명 같이 좋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은 사실은 이제 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의료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노인들의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병치를 하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건강 수명을 증진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국가의 이렇게 의료비 부분이랄지 노인의 삶의 질을 본다면 가장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바이오 헬스 케어를 이용해서 조금 더 풀어보자는 것인데, 사실 바이오 헬스 케어는 이게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 의료기 산업 이런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론 부분은 제가 빠른 속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념만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 트렌드를 보시면 보통 이제 의학적인 표준 의료, 패턴 기반으로 간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쪽으로 점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이게 바이오 헬스 관련 시장을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 의료 개선, 의료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 모두 연 20% 이상씩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처음 또 슬라이드가 지금 2페이지 지금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지. 슬라이드 조금 그 자료에 있는 것에 비해서 조금 삭제하면서 좀 간추려 놨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총론을 좀 줄이려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수요 대응형 기술 개발 이런 서비스 상용화 가속도 이런 부분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시장 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 산업이 다각화되고 있는데 좀 앞으로 이제 정밀 의료보다는 이제 이게 예측 의료, 이게 우리가 어떤 질환을 예측하고 건강 증진해가지고 조금 더 하는 그 예방 의료 쪽으로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보면 기술 하나만 예를 들면 AI 기반 노약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인데요. 이것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혹은 또 독거노인들이 있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실제로 이제 가장 문제가 어떤 뭐랄까 낙상사고랄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그것을 상황을 의료진이나 혹은 옆에 보호자들한테 알리는 부분을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헬스케어 기술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하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산업 육성 이제 방안 여기 광주시에서 이제 산업 육성 연구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의학자들하고 공학 그리고 기업이 같이 융복합으로 다학제가로 융합 연구를 통해서 복합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헬스 케어 쪽에서는 의료진들 의사들이 좀 개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어떤 방향 제시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있도록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 상당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광주시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제 살펴보면요,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이랄지 저희가 되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기업 수가 적지만 상당수 기업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이랄지 고용 인원도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평균 10% 정도로 이렇게 계속 성장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는 이제 이 비전을 2030 글로벌 레디시티 도약을 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진 전략으로 의료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확립, 의료산업 선도 기업 육성 이런 것을 이렇게 추진 전략으로 삼고 이게 지금 10년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천천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시면 결국은 이제 오늘 전략 자체가 광주 전남 상생 도시 남구가 이제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광주가 있고 주변에 이제 그 전남도 각 군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부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첨단 쪽에서 바이오헬스 쪽이 이게 집적되어 있고 주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지금 아래쪽에서 보면 가깝게는 이제 화성군하고 이제 전남도 가깝게 이제 인접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서 전략을 짤 것인가. 에너지 쪽은 나도 이쪽 신도시하고 많이 이렇게 전략을 짰지만 저희 이제 의료 쪽에서는 화성군하고 같이 이쪽에서 광주 전남 이런 그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지역적 인접성에 있어서 나을 것 같고요. 해서 지금 이제 이걸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빛골 지금 건강 타운이 사실은 시니어 관련 연구 및 실증을 위한 전국 최대군에 다 아시다시피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런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당연히 이제 코로나는 진정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대외 국외에서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과연 이런 뭐랄까 시니어 타운이 어디가 있는가 했을 때 광주입니다. 광주 빛골 건강 타운입니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처음부터 기획이 잘 되어 있는데 한 10년여에 걸쳐서 전혀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제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빛골 건강 타운이 있고 고령 친화 산업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건강 타운의 어르신들이 일부 이게 지원 센터를 이용하면서 지금 기업하고 약간 연계돼 가지고 어떤 그 기기를 새로 이렇게 검증하거나 이제 실증하거나 그런 부분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건강 타운 뒤쪽에 보면 이제 빛골 전남대 병원이 있고 광주 시립제 이영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노인 타운에서는 일단 병원이 가깝게 있어요. 의료 시설이. 근데 지금 그 빛골 대시립 요양병원은 참 잘 만들었어요. 잘 지어졌어요. 여기서 같이 있는데 빛골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기능이 보건복지부 과제로 된 병원이라서 리마티스 관절에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가 노인병 전문 병원이 되면 굉장히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여기가 가로막이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놔두고 또 큰 병원을 짓는 것도 모르고요. 이것을 앞으로 향후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그 진료 형태랄지 병원의 이 기능을 노인병 질환을 이렇게 전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굉장히 특화된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있는데 간혹적으로 이제 들리는 소리가 여기는 뭐 아파트 지으면 진짜 좋겠다. 저희는 절대 아파트 여기다 지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좋게 골프장을 만들어 놓은 데다가 그런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는 이제 정말로 시내에 정말 가까운데 골프장이 있는 것은 앞으로 왜냐면 이것은 지금 현재 하나 운동을 하는 시설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속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사실 전체 타원이 굉장히 어떤 운동 시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짜임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위치로 보게 되면 공간을 보면 이렇게 뒤쪽에서 아마 여기가 광주 수목원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 광주 수목원하고 이 병원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호수가 있고 이 공간에다가 뭘 넣을 수가 있을까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센터를 진다면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타운하고 병원 사이에 어떤 센터를 넣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빛골 건강 타운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어르신들의 그 건강 정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7만 명 회원이 있는데 4, 5천 명의 하루를 이용을 하고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시설이거든요, 현재. 근데 여기가 이런 한 10년 동안 이제 많은 이런 시설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노인건강 모니터링 센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다음 주니까 AI 실증 센터가 오픈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데서 어떤 어르신들의 그 건강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게 되면 그 자체가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주 첨단의 AI 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충분히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을 여기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 운동하고 있는 것이 어떤 데이터로 모아져 가지고 내가 사실 와갖고 운동을 해도 얼마나 운동 효과가 있는가 얼마나 건강해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운동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건강 증진 모니터링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바이오헬스 산업으로서는 현재 지금 광주광역시 치매코드 데이터 적용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냥 보시고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이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뭐 가능성 있고 너무나 가능성 없는 사업도 있게 보이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지용 시니어 빌리지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선가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남구가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빛골 건강 타운 같은 경우는요. 이 방문형 시설입니다. 또 이제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운동시설, 그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앞으로 노화 우리가 이제 강수 올해 100세 시대를 건강 100세 시대를 간다고 했을 때 다들 뭘 원하냐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그냥 어떤 요양병원에서 누워서 본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생활 거주 공간에서 의료 서비스도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은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타운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네덜란드 이제 호구백 마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 예시인데요. 여기는 사실은 이제 치매를 약간 있는 분들을 한 200명 정도 가구를 한 곳에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모든 시설들 다 넣고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이 다 있죠. 저렇게 공간 내가 자기 집 같은 데서 이렇게 살면서 의료 서비스 받고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한마디로 이게 거주형 시니어 빌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미래에 누군가가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이 단계가 개인 거주 자기 지배하고 요양이나 요양병원 중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단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사실은 여기는 예를 들면 기업이랄지 돈 있는 사람들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거주용 시니어 빌리지 조성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 사업이 제가 지금 사실 제안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현재 지금 말씀드린 여기 빛골 건강 타운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까지 그냥 어르신들이 와갖고 그냥 여가를 생활을 하면서 운동, 체력 단련도 하고 그런 거에 머물렀는데
그렇다면 어떤 센터가 하나 들어온다면 어떤 센터를 만들면 좋을 것인가?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했을 때 제목을 AI 메타버스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 이 윤영대 의원님께서도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지금 빅골 건강 타운이고요. 현재 여기에 지금 노인건강 모니터링 센터가 막 설치되고 AI 고령자 실증 센터가 이번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투자대학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같이 요새 지금 광역시가 지금 AI 메타버스 중심 도시를 또 선언하면서 거기 내에서 사업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센터예요. 헬스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럼 남구가 이걸 하겠다. AI 메타버스 중에서 그냥 헬스케어를 남구가 하겠다. 그냥 빅골 건강 타운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건물 짓고 센터를 만들어갖고 그 중에 이제 안에다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 헬스케어 개발센터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런 AI 그러니까 신생 센터, 노인건강 모니터링 센터에서 얻은 데이터를 라이브 로깅 기술로 같이 얻은 헬스케어 데이터로 같이 하고 빅데이터를 시스템에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기가 저 AI 첨단 대가 센터에서 바로 연결돼가지고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헬스케어 개발 센터라는 것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XR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다양한 헬스케어 지금 현재에는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인공기구인데 이제 이런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제 XR 기술로 이제 헬스케어를 개발하면서 여기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할 수 있죠. 이제 여러 가지 각각의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개발센터를 한 거고요. 이제 메타버스 홈 트레이닝 센터는 이제 현실과 가상의 홈 헬스케어인데 일단은 현재 있는 빅골 건강 타운의 현실하고 메타 공간에서 그냥 똑같은 그 건강 타운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빅골 건강 타운에서 못하는 것을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또 집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첨가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AI 메타버스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은 이것이 현재 빅골 건강 타운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고도화시키고 또 광주 광역시의 AI 메타버스 융합도시 사업에서 헬스케어 산업을 중점적으로 여기서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산업까지 같이 덩달아서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제안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현재 그러면 그 고령친화 산업 지원 센터가 있는데 그 말고 그러면 또 하나 유치한다면 뭐가 있겠는가를 생각해봤는데 이게 고령친화 산업 표준화 및 실증 중심 센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고령친화 산업 진흥법에 보면 이런 그 고령친화 산업 제품들을 표준화하는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센터를 하나를 기획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어떤 그냥 고령자와 기능 저하인을 위한 맞춤형 표준화 분야 발굴하고 고령 친화 제품 이용 시 최소한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을 표준 이게 예를 들면 옷 같은 뭐 사이즈를 계속 몸 체형별로 사이즈별로 만드는 거예요. 표준화 시키는 거고요. 이제 100세 시대 초고령자가 뭐 60대, 70대, 80대, 90대 가는데 각각 그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체형이랄지 여러 가지가 변했을 때의 그런 부분을 맞는 표준화, 개선한 방안도 되고 그리고 이제 표준화 기반한 실증평가 센터까지 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증평가 중심센터를 발전시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민과연구소 유치 사업인데 이건 굉장히 뜨거운 하던데요. 사실 국민과연구소 이 사업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 국회에서 법안 올라갔다 없어졌다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노학연구소 타당성 영역연구가 진행되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경에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사업이 어찌됐든 간에 다들 시도가 다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 제일 관심 갖고 있고요. 고성이나 서울이나 다 관심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주도까지 관심이 있는데요. 제일 관심이 별로 없는 데가 광주 전남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있으면 광주 전남이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광주 전남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광주 같은 남구죠. 당연히 비골강 타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보면은 초고령 사회 대비 디지털 헬스 예방관리, 노화 및 노인성 질환 연구의 통합적 관리, 그리고 노화 지원,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 개발 수행, 그리고 노인 건강관리 전략개발센터, 그리고 이제 노화 선진 연구기관하고 거루하는 이런 기능을 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결국은 이제 왜 광주 전남이냐 했을 때 당연히 전남 지방이 가장 국내 최초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또 이 광주 특히 그 남구는 노화 연구 인프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타가 공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들 인정하는 이런 비골강 타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군데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이 적어도 공동으로 국민노화 유치를 위한 TF팀을 발족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도 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조금 속도가 좀 늦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기반이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또 윤영덕 의원님께 계시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냥 그러면 우리 돈만 말고 다른 나라 돈을 좀 끌어오고 국외 사업을 끌어오면 어쩌냐 하는 데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건 GSK 일상 임상시험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GSK가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덴부르크라는 병원에서 이게 더 있는 중이라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하나를 추가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가 봅니다. 그랬을 때 좀 사실 이제 이런 임상시험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질적으로 높은 데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에 굉장히 유리한데 대부분 임상시험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기왕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좀 주라 하고 우리가 광주에서 한다면 남구에서 하겠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GSK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면 3, 4천억 정도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 국외 사업 유치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2030년 최장수 국가가 예견되고 있는데 건강 장수를 선도하는 광주시 남구를 표방을 하고요. 광주시의 AI 메타버스 중에서 헬스케어 산업을 남구에서 하겠다 하는 것하고 고령 친화 산업 표준화 및 실증 중심 센터를 유치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 공동으로 국민노화 연구소 유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건강수명입니다. 건강수명 증진을 통해서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가적으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남구가 열심히 노력을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바이오 헬스 광주 남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좋은 제안들 다 5가지 해주셨고 글락스 스미스플라인 유치하시려면 우리 윤현석 위원장과 연구 출장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마지막 발제자 조선대학교 유영태 교수님 모시고 직관한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혁신도시 시즌2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영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가 공통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일반 주민에 비해서 한 27배 정도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기반이고 하나는 문화와 여가기반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궁극적으로 볼 때 방역자치단체에 대해서 잘 못 살고 있는 동네 하나는 넘버원이 대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주죠. 또 광주에서 살기가 합하는 구가 어디냐 물어보면 또 남구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그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빈민 구입구의 문제는 이 산업의 발전보다도 그 앞선에 제도의 문제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잘 돼 있으면
부가 뭉뚱하게 분배가지고 또 기회가 있는 고장이 되는데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뒤늦은 구입부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윤영도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볼멘 소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지방 소멸이라든가 수도권 집중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 소멸에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인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구가 없어지는 단계는 두 단계죠. 하나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서울을 하면서 한번 대대적으로 서울로 가고 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또 졸업을 하고 좋은 일자리 찾아서 또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왜 서울로 갔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가속화 현상은 88 올림픽 이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88 올림픽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가속화되지 않았습니다. 88 올림픽 때에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동네에서도 그 사례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여수 엑스포 하기 전에 여수포하고 엑스포를 하고 난 여수는 다른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례를 갖고 우리 남구와 광주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살기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삶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봐야 되죠. 지금 수도권 202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토 면적은 12%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그다음에 현대 기업의 분산화, 지방세나 국세가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는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으로 가는 이 지역 총소득 비중 증가 추이도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이대로 계속하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국가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비율도 보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방은 퉁퉁 비어가 있고 수도권은 사람이 넘쳐나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정부로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반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공식적으로는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마무리가 되면서 그 혁신도시 2차 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전도에 있는 공공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주민과 산업과 그 다음에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자립화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전은 살짝 하지요. 물론 국회에 통과가 되고 여론을 모아서 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도 지금 그 세종이나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이나 세종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그 명분이 뭐냐면 시너지 효과입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기반이 좀 모자란다. 그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채워져야 된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혁신도시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만 더 들으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광주의 모양 또 광주의 경제 발전하는 모델이 좋게 만들어서 그것을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잘 되어 있죠. 1등은 갈 데가 없는데 우리는 1등이 아니기 때문에 1등으로 갈 수 있는 목표치가 있어서 우리는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5년도에는 그 409개 공공기관 중에 약 85%가 수도권에 소속했는데 이미 지금 153개 정도가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는 4만 4천 명 정도가 이미 올라 있고, 근데 이 혁신도시의 모양을 보면 이 재가별형이 있고 신시가지형이 있고 신도시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려는 내용은 뭐냐면 원래 혁신도시를 만들 때에 인구를 이렇게 이전시키기로 한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 대비 그래도 여기 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50점이면 아주 안 좋은 점수인데 그래도 상대평가로 보면 부산이 상당히 성적이 좋죠. 그리고 우리 광주는 이게 15% 정도 됩니다.
이 광주도 그래도 좀 좋은 편인데 나머지 여기 보면 여기 경남 같은 경우는 11%고 원래 목적에 따라서 인구가 이동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인구 이동에 의한 공공 이전은 어렵고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키우고 사업도 키우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인프라를 깔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키워서 그 혁신도시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보면 수도권 일대 호남권은 좀 상당히 좀 뒤쳐져 있고요. 그다음 지방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도 호남권은 그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주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중소기업하고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99.8%가 중소기업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좋은 일자리가 국가적으로도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비율이 매우 커요. 그러면 동네 골목에서 장사하는 것이 참 살만한 동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라든가 인구 그 이동을 억제하면 이 골목 상권에서 놔두거라 하는 그런 제일 먼저 목소리가 나와서 그 다음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부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는 다 이 문제에서 고민을 갖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혁신도시 시즌2 분야를 보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마트 혁신도시를 하고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기술과 인력의 문제죠.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 문제인데 그러면 이 혁신도시를 통해서 나주나 광주나 한평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 혁신도시가 있음으로 해서 느끼는 그 체감도 있도록 이 혁신도시가 바꿔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땅 파서 돈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정부인은 돈 갖고 와야 돼요. 정부인은 돈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인은 돈, 그러니까 지역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돈이 지금 약 160조 정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첫째는 디지털 경제죠.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기후변화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고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지역의 그 주민들이 지혜를 합해서 이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판 혁신도시의 향후 기능을 보면 결국은 뉴딜 산업들을 선도해 가는 선도 공간으로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선도 공간으로 가는데 이미 발빠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우리 광주만의 또 그 남구만의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미 정부에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별 협력 과제를 발굴하겠다. 이 얘기를 뭐냐면 혁신도시가 나주에도 있고 전북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혁신도시가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로 자격 완결형으로 가면 이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를 연결망을 하고 그 연결망 속에서 시장 경제 규모를 키워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된다 하는 문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초강력 협력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초강력 협력 사업에 관련돼서 발빠르게 가고 있는 데가 도울경이죠. 근데 우리는 광주 전남도 이거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금 현재 강원도나 충청으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북에 너무 짝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북이 이쪽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꾸려내야 돼요. 그런 방법은 메가시티, 그다음 지방분권, 재정분권,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 순환, 교통망을 깔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는 초강력 관광벨트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소비가 진입되고 그다음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권의 문제죠. 제도에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초강력 협력사업이 되면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특별자치단체를 행정통합이나 분권, 통합, 협약과 같은 일도 했어야 될 것 같고 초강력 특별협약이나 지방분권법, 공간적으로 단일 경제 생활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제도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도시를 이게 그 점수를 매겨봤어요. 이 점수를 매겨봤는데 80점 이상 되면 지방 소멸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89개가 지방 소멸도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전남이 16개가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광주는 없어요. 광주는 없는데 부산과 대구, 인천 이 얘기는 뭐냐면 구별로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별로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런 얘기고 전남 같은 경우는 너나 나나 다 못 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도 못 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백대기업을 대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산업 기준으로 할 임금 평균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제조업, 전산업,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건 임금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일로 통해서 갈등이 이제 조장될 수 있는데 이 상위 1%의 소득 비율을 보면 미국, 영국, 한국 아주 갈등 구조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덴마크 여기는 복지의 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 갈등 구조로 미국, 영국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이 화합과 또 통합에 갈 거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다 제도의 문제입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게 미국, 영국, 한국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우리나라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영업 국가 비율을 보면 미국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이 엄청 높아요. 그게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국소리가 나는 데가 여러 곳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얼마 전에 그냥 중일 하나 했죠. 이 자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이 꼭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경쟁력 있는 자영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자영업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보면 한계 자영업자, 기회 자영업자, 실버 자영업자 나눌 수 있어요. 이 자영업자들도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서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이 잘 사는 동네가 되려면 중소기업에서 공급을 빵빵히 줄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다닌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의 회사복 입고 다니기 무지연히 싫어합니다. 자긍심이 없어서 그러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인도나 중국 같은 데 보면 그 관광과 관련된 일자리가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일본보다 우리 한국이 관광에 관련된 일자리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세계 여행 관광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전라남도에 그 가사문화권도 있고 문화예향이고 여러 가지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에다도 스토리를 입히면 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남부는 특히 교육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바위 하나에다도 스토리를 입혀서 관광 그 자원을 만들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는데 기업, 가계,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이런데 이것은 이제 그 지방 소멸과 관련돼서 대안으로 보면 소방력 협력사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의사결정하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할 때 이게 맞는 일이냐, 그 다음에 이 관련자 모두에게 공정하냐
그다음에 신의를 쌓고 교육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그다음에 관련자 모두에게 유익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든지 보면 혁신을 하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혁신하면 불편한데 이 불편한 것을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이 혁신과 관련된 실패, 그다음에 기존 산업과 갈등, 그러니까 지속성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시끄럽게 하면서도 합의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성공도시에 그러면 실리콘밸리 얘기하는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여기서 읽어보는 것처럼 일단 질르고 보죠. 그 다음에 벌금 내라고 벌금 내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서 보면 앞에 있는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 물, 대기, 토양 뭐 이런 공공재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 발전이나 또는 규제 또는 뭐 법률 이런 거 만들 때 이 사회적 가치가 살아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론적으로 이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기대하는 역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중심의 1급 체제에서 지금 혁신도시 중심으로 다급 체제의 지방 발전을 선도하는 공간으로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지금 핵심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기업, 연구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를 지능형 교통체제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 스마트 그린시티 구축을 해서 인근 도시 간의 연결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남과 광주가 이게 서로 광역 협력사업 매우 어렵죠. 왜 매우 어렵냐면 광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광주로 다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라남도에 있는 도지사님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인근 도시하고 연결하는 등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해야 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산업을 기업이나 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협력 혁신 공간으로 혁신 도시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혁신 도시가 빛가람 혁신 도시가 소방력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공간으로서의 역할, 그 공간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빛가람 혁신도시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혁신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영태 교수님의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전략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분의 주제 발표를 쭉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주제 발표를 시작한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시가 약간 넘었는데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마 어려운 내용들도 있으셔서 또 용량 초과하실 텐데 그래도 열공하는 이 분위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원래 35분에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기로 했습니다만 10분 정도 우리 좌장의 직권으로 조금 연장을 해서 이제는 세 분 발표를 다 들었기 때문에 토론자들과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얘기를 좀 모시고 듣고 윤정도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우리 김병래 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엄중한 시기에 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도시 남부 발전도시와 토론회입니다. 지금 다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구 감소, 지방에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 지역의 기반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쇠퇴하고 있고 고령화, 청년 실업, 지방 소멸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고 또 내년에 대선과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과
이 전략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는데 큰 이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는 대로 이제 지하철 2호선 공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백운동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심지까지 열심히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송암공단 우리 오늘 주로 이제 에너지밸리 얘기하시는 송암공단을 이제 재생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시의 노력 아마 이제 조만간 내용이 발표될 텐데요. 또 구청의 노력들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리고 에너지밸리가 또 열심히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남구가 발전의 전환기를 맞는 계기인 것은 또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우리 여건을 잘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광주 전체의 발전 그리고 전남과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남구가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될 텐데 오늘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뜻깊은 토론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지정 토론자 세 분 이미 소개를 아까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소개는 생략을 하고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토론자는 이철승 광주지역 사업평가단 단장님 모셨고요. 두 번째 토론자는 조용진 조선대학교 교수님, 세 번째 토론자는 우리 또 도시개발 분야의 유영국 지오시티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획서에는 한 10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의견을 또 쭉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 8분 내지 9분 정도 우리 토론자들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발제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 앞으로 우리 광주 남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철승 단장님, 조용진 교수님, 유영국 박사님 이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철승 우리 단장님 모시고 지정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지역사업평가단 이철승이라고 합니다. 앞서 해주신 교수님께서도 토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골에서 고등학교 때 연합고사 보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전부 금강산 자락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이쪽 경제산업 분야 일을 한 지도 제법 됐습니다만 우리 남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자리 마련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헬스케어 분야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실 테니까 저는 에너지 산업단지와 관련 문제를 잠깐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남구에 있는 3단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첨단 산업단지 이야기가 좀 계속 있었습니다. 전국은 또 인지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제가 쓴 문구도 있습니다만 그 첨단 산업단지를 지칭하는 여러 글들이 시에서 나온 보고서 중심입니다. 혁신도시와 연계 발전하는 성장 거점 기구. 그래서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신규 창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에너지 복합단지 관련 사업계획서에서는 저희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토3단으로 지정을 하고 주변 3단과의 상생거점 지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많이 어려운데 결론은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뭐 사실 백화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 신도시의 기후단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는 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국가 정책과 연계한 부분이 맞췄을까 치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현실은 어떤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를 좀 봤는데 아까 우리 김수기 단장님께서도 좀 오래된 자료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입주 예정 희망하였거나 또 MOU 체결하고 있는 기업들 전체 한 27개 정도 기업 기관들이 있는데 그 MOU 체결된 기업들이 27개밖에 안 되는데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남부에서 함께 살아가는 남부 주민들이나 우리 남부 공직자분들께서 이를 소홀하시거나 한 건 아닙니다. 관리 권한이 사실 남부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우리 남부의 목소리를 높여서 에너지와 관련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들 시에 노력들이 또 자원들이 남부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로 한 거였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론적으로 클러스터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려고 쏘기는 이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자면 장기과제와 장기과제 이렇게 좀 나눠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우리 발제하셨던 분들께서도 그 거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성원을 포함해서 남부 산업단지가 그 매력적인 산업단지로 변화할 수 있는 자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적으로 저는 아까 김석기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알리빅 3단으로 교통산단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있고 저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서 지금 시에서도 알리빅 3단에 대한 다양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선거와 연계해서도 좀 말씀했던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정책 또는 사업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하셨는데 그 혁신도시 와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을 실수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될 때 남부에서도 에너지 관련 공기업 또는 공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매진해 주셨으면 하고자 하는 의견 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평이라고 하는 뭐 에너지 평가위원을 공조로 데려와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제 개인적 입장이기 때문에 사례로 든 것처럼 이렇게 좀 에너지 관련해서 그 자원, 인력,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거점 기구가 남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보가 좀 접근하는 전략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라고 저는 그렇다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범주 안에서 우리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도시첨단 산업단지 안에 우리 앞서 이제 직전센터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융복합지원센터 조성 계획이 있고요. 또 직산업센터 조성 계획이 확정이 돼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구체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서의 남부의 위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모든 기관과 기구들, 기업들은 남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점을 잘 활용을 해서 오래 걸리더라도 점차 또 지역 혁신기관들이 남부로 이전해 오거나 남부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정한다거나 자원을 만든다거나 하는 노력들을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초기에 조성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일례로 사실 모 대기업에서 거점단에 입주하기를 희망했다가 그게 또 안 되면서 계열사로 넘겼고 또 계열사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좀 초기 목표를 성공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면에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관련 산업은 산업과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부지 때문에 광주 이전하기보다는 해싱백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문제들, 또 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최소 대안들이 좀 보완이 되고 그것들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들이 좀 마련이 돼야 또는 강조할 수 있는 최소 기반이 마련이 돼야 그 가뜩이나 협소하고 그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인데 집중적으로 육성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난 것이 있습니다만 첨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성 중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그 특구 지정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돼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청산단도 여러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 묶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입주하게 될 기업들이 얼마나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관련하는 제 입장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남부에 입주하는 기업들, 기관 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개발하고 발굴해서 광주시에 해소하는 이런 노력들이 남부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우리 남부에 계시는 여러 공직자분들, 우리 남부 국민들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애도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이 있는 분들께서 함께 좀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저도 이쪽 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에 충분하게 말씀드렸지만 자원이 투입되고 이웃들이 활발하게 오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한 5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따로 요약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천 3단의 미래로서 아리백 부분들의 비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한 특구라든가 뭐 기업의 투자 이전 이런 지원 부분들 보완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지정 토론자 조용재 조선대학 교육진님 모시고 토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조용재입니다. 먼저 김병래 남부청장님과 소개해주신 유형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해안을 발표해주신 박광성 교수님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 은사님이십니다. 제가 남인동에서 태어나서 전남대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현재는 동선동에 살면서 조선대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제해주신 여러 가지 중에 거주역 신지 빌리지, 또 마지막에 말씀해준 GSK 리탄션 센터 모두 다 의미가 크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는데요. 이 산업에서 생산되는 기구나 기계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런 산업 산물의 최종 적용이 결국 우리 인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런 산업의 최종 산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투여자가 아니라 사용자,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의료환경상 서비스 혜택자와 비용 지불자가 서로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작이나 어떤 제조보다도 지식이나 인력 중심의 그런 산업이기 쉽고요. 또 이거는 사용자 교육이나 또 이 사용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짙은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이런 특징과 또 하나는 이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영상기사나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이런 관련된 이런 인원들을 모두 다 면허증이 있어야지 이 산업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이라는 특별한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고 또 면허증을 딴 이후에도 매년 소정의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19를 지금 겪고 있는데 제2, 제3의 코로나19가 없다고는 아무도 말 못할 것 같고 지금까지는 모두 다 대면 교육으로 이런 임상실습, 또 임상교육, 또 재교육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또는 뭔가 안전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남부가 이런 자원들이 다 있지 않다면 아주 근접한 곳의 자원들을 끌어다 쓸 수도 있거든요. 남부가 우리 광주에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조선대학교 병원 둘 사이의 직선거리는 300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양인동에 위치한 광주 기독병원까지는 1km가 채 안 되는데 여기가 동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는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주로 남부에서 뭔가 이 병원을 접근하기 훨씬 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접한 동부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 푸른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대학병원과 남부청까지 있는 그 거리가 이런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즐기고 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시 남부로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경험한 자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게 이런 서비스들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의 특징들을 얘기해 주셨고, 우리 전대병원, 조대병원, 기독병원 같이 연계해서 삼각 거점으로 오히려 바이오 헬스 동부가 좀 협력해서 하는 부분,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지정 토론자는 우리 유영국 교수님 대표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영국입니다.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한 30년 정도 해왔고, 네, 남구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남구가 얼마만큼 많이 변했다는 것을 남구 주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광주시에서 91년부터 2001년까지 도시계획 전문위원으로 지리 해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썼던 개인적으로 경력이 있습니다. 지리가 대통령 되셔가지고 개발 제한 제도 개선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특위 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남구는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시면서 느끼는 백운광장 중심으로 청사를 중심으로 한 행정, 산업, 주거가 혼합된 소위 말하는 TOD 개념의 전형적인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효천역, 송암산단 그리고 효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주거단지 또 김치타운 이런 것들이 개발돼가지고 도시가 기존의 녹지구 개발 장면들이 새롭게 이렇게 주거지로 변하는 쌍전벽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거기에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진 개초원도 오늘 주로 관심이 되는 에너지밸리, 도시첨단 상단 그리고 여러 가지 테크 사업이 이루어져서 세 개의 거점이 이렇게 연관되게 쭉 하나로 축을 타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혁신도시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즉 남구의 백운과 그다음 양 끝단의 혁신도시가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이런 관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구조의 큰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들이 재편이 제대로 돼야지 남구에 사는 분이나 또는 남구에 오고 싶은 분들이 야 남구는 너무 계획도 잘 되고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시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촘촘한 계획 필요성이 지금 있는 시점인데 오늘 이런 상생 발전 포럼에 있어서 저는 너무 이제 반가웠고요. 개인적으로 이걸 추진하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 도시의 변화를 제가 종합 정리해서 사무실에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크게 보면 방금처럼 말씀드린 백운, 효천, 대천, 나중에 혁신도시로 이루어지는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회랑도시 또는 복도라고 표현하잖아요. 회랑도시가 연계돼가지고 쭉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연결하는 축이 백운하고 직접 연결은 되지 않지만 이제 광주 안도간 고속도로 형태가 또 하나의 간선시설이 되고 거기에서 지하철과 연계된 광역 전철망 구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하나로 덩어리가 돼서 방금 혁신도시하고 백운광장에 이르는 것이 방금처럼 앞으로 윤영도 의원이 다시 한번 이제
등장하실 때쯤 되면은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좀 공부가 좀 되신 부분이라면 광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2030 계획은 수립 중이고 2020 계획만 지금 있는 상태지만 이런 공간 계획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계획의 각 거점 역할을 배분하고 하는 부분이 남구청 차원에서 또 이제 의원님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좀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관련 계획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것은 국비나 시비나 이런 데서 꽤 끌려 들어가지고 적은 재원이 아니라 큰 데를 갖고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국비를 뽑아쓰기 좋은 곳이 방금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계획이라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시기 변경만에 반영만 하면 되는 건데 참고적으로 그동안 모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어디에 집중돼 있었냐면 동구하고 북부 쪽으로 많이 치우쳐 편향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남계도 하고 있지만 방금 여기에 추가되는 이제 싸움 축제로 대표되는데 원래는 그게 보면 줄문화축제, 아시아 공동체 문화축제 이런 것으로 공동체 촌으로 방금 기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획할 때는 좀 이렇게 프로젝트 됐다가 지금은 법싸움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과 방금 전 실천적 의지를 잘 담아서 특히 이제 아시아 공동체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 거기 보고서도 이미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반영해서 바로 예산을 가져오기 쉽지 않은 생각이고요.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한 16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주 중심시가지금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했는데 한전에서 한전하고 LH하고 공동으로 방금처럼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한전에서 한 700억 정도 돈을 나주시에다 투자한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국토부에 제출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한전에서 계속 비가 빠지고 담당자 전화도 연결도 안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결정 난 것처럼 돼 있었는데 한전에서 700의 약속이 한 7억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국가기관에 제출한 건데 그래서 실은 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광주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들어요. 공동혁신도시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의무적으로 방금처럼 남구 또는 뭐 나주시 여기하고 하는 그 상생 발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뭔 의무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고 막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성안산단에 뭐 여러 가지 돼가지고 디지털 산단으로 저희들 변환하면서 콘텐츠 밸리 특화 산단으로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콘텐츠 연구원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연구원이 자기들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해야지 자기들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해야 되고 농어촌공사, 방수는 대치원의 그 다양한 큰 대농들하고 같이 연계된 전부 다 생산, 가공,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라. 그렇게 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테스트패드로 만들어서 방금 자꾸 도시첨단에 그 상단하고 방금 테스트패드 만들어서 지금 저희 연구원 같은 거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주 지역사회에서 보고 이전기관들이 다 그런 걸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지역사회를 자극하고 혁신시키라고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즌2 부분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암산단이 이제 그 성암산단은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이 정도 지방산단이다 이 정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심시가 지정으로 성암산단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광주시 도시재생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의 논리적인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 강화시켜가지고 방금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 진흥원 같이 혁신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CT연구 같은 연구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거기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 밸리하고 CGI 센터나 이런 사람들 연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양쪽의 광주대학교, 성원대학교 같이 또 연구기관도 같이 정리가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금처럼 혁신도시 이전기관하고 연계 공부가 좀 많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 다일 헬스 산업 이제 했고 남구 노인 건강탑 너무 좋고
기법을 경우는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아쉽게도 개발 제한 구역을 전부 다 바꿔가지고 골프장도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익금을 이제 노인건강타운에 이제 수출한 걸로 돼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광주가 이제 첨단 상지구 포함해서 개발 제한 구역의 총량 해제로 위원회를 거의 찾아먹어가지고 개발 제한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조 교수님께서 제안한 부분은 거꾸로 역으로 전남 도심 내 방금처럼 교육센터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면서도 또 효과적으로 저가로 새롭게 개발한다면 방금처럼 그쪽이 클러스터를 강제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토부 그리고 광주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학자들은 지금 뭐 우리 지역의 인프라들, 기반 시설들, 그리고 지역 간 광주 나주간 광역 활성화, 전철망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역 발전에 남부 발전에 새로운 전환기가 되고 있다 얘기했고. 고삼 남부 대촌 지역 중심으로 아시아 전순 테마적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좀 살리고 성함 산단을 혁신지구나 이런 스마트 산단으로 바꿔나가게 되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 분의 우리 발제 들었고 세 분의 주요 토론자님께서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 또 이렇게 끝까지 열공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많은 저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표로 의원님 한 분 께서 우리 또 국민 우리 지역면을 대표하시니까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예, 부의장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다들 빼시네 또. 자 그러면 특별히 따로 말씀하실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정리를 그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의원님, 이영도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변화와 지금 우리 전환기에 놓여져 있죠. 4차 산업혁명도 진행되고 있고 광주는 또 AI 도시로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디지털 경제 기반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많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이죠. 아까 우리 발제자들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이미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섰고 아까 보여주신 그 통계대로 산업이나 소득이나 거의 1급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시는 대로 메가시티 전략들을 이제 각 지역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부울경 또 대전, 세종, 충청도 하고 있고 광주도 이제 전남하고 하려고 이제 운은 띄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전은 안 돼 있고 대구, 경북도 열심히 합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여했던 연구 중에 우리 광전남 발전 연구를 아까 통계에서 보신 것처럼 지역 소멸, 지방 소멸에 제일 우려가 있는 지역이 전남하고 경북이에요. 제일 많고 그래서 대구, 경북 연구원장님하고 광전남 연구원장님이 올해 초에 만나셔서 우리 대구하고 광주하고 KTX 국비 또 국가사업도 확정이 됐잖아요. 이걸 기회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 양쪽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발굴해보자. 의기가 투합하셔가지고 지난 한 5월 달부터 6개월 정도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 연구진으로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광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다 수도권 제외한 지역이 모두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메가시티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전략 사업들을 육성을 하고 산업수도 전략 하는 부분들, 산업수도화하는 전략들 각 지역에 우리 아까 교수님들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이오 헬스, 또 신재생에너지 풍력, 또 우리 신안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나 이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이제 혁신도시 시즌2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산업수도하는 전략으로 이제 결론들을 쭉 내렸고 지난 10월 20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이제 우리 연구원장님들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쪽 지금 윤 후보님하고 이 후보님께 전달을 해드렸고 아마 거기서 발췌하셔가지고 상당히 또 담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진짜 우리 광주 전남 공동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발로 뛰어서 정책에 좀 반영을 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결국 광주에 오셔서 문화수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혁신도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지금 실현돼 가고 있고 아직 부족하지만 더 해나가야 되지만 많은 성과를 지금 거뒀죠. 광주 남구도 제가 이제 98년에 광주대학교에 부임해서 왔는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유 박사님 얘기도 상전벽해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무슨 개구리 탕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시골이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아파트 한 도심의 중심에 있는 지역들이고 효천지구들 개발이 돼서 이제 아마 광주 남구와 혁신도시와 나주 또 빅그린 산단 한평 이런 연계하는 산업벨트들이 이제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은 지금 이제 이러한 디지털 경제 기반에 맞춰서 신성장 전략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고 오늘 그런 부분들 우리 발제자분들과 또 토론자분들께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남구와 또 광주시와 힘을 합쳐서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의 사업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이 또 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른데 국책 사업들을 쭉 평가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발표했을 때 실리콘밸리 저질고 나중에 디스파트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남 지역이 그런 일을 잘하더라고요. 일단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기투합해서 단체장님들하고 우리 지역 민간 브레인들하고 법을 만들어 놓고 저질러 놓은 다음에 예산 확보를 기재부를 통해서 설득하고 지역 발전에 여러 예산들을 끌어가는 걸 참 많이 봤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단결해서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좋은 아이디어들 오늘 좀 정리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남구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내년 정도 우리 좀 되면 남구의 중장기 종합발전 전략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수립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김병래 청장님, 윤 의원님 같이 모시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지역의 브레인들 또 연구기관들 또 저희 광주대학교 관내에 또 있으니까 조선대학교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 연구원들과 같이 한번 하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희망하면서요. 오늘 토론회를 우리 윤영덕 위원님의 우리 마무리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토론회는 약속된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치인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계획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정된 시간을 맞춰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김항식 교수님 그야말로 훌륭하시게 오늘 토론을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무리 전에 우리 발표하신 세 분 발표자 그래도 이렇게 토론까지 들으셨으니까 짧게라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우리 김항식 교수님 그러겠습니다.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이게 그냥 예전에 듣지 못했던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늘 토론회나 이런 간담회에서 느끼는 것은 집중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을 어떻게 정리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일종의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스님들도 그렇고 토론회에 주신 분들도 각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뭔가 퍼즐이 맞춰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남구가 자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남구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런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남구가 잘 되는 것이 동구도 잘 되고 서구도 잘 되고 또 나주도 잘 되고 화순도 잘 되는 일이다. 이런 그런 길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 나한테도 좋은 것, 네가 좋은 것이 나한테도 좋은 것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검토해서 뭔가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너지 산업 분야 또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이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남구의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장님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컨대 나주 우리 남구 의원님들이시니까 나주 의회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 이렇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에서 교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화순학을 그럴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또 우리 교수님들 계시고 광주전문연구원도 나중에 혁신교수에 있잖아요. 이런 관내 관산 학연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서 정말 그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든 것과 동시에 그것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길도 좀 열어나가는 그런 기회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을 늘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광주에서 광주 전남 그 청정통합 이전에 광주와 인근 장산, 화순, 한평, 나주 이런 곳과 협력 사업을 추진해보겠다 그런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일환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뭘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과 자신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발표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소변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김원기 교수님 탑견을 가지고도 토론에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내년에 그 지방선거 준비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시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대개 보면 우리 공식적인 토론에서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뒷풀이 자리에 가서 실행화 방안이 항상 마련이 되더라고요. 또 뒷풀이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세 분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 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마무리 하셔도 되겠죠? 뒷풀이 자리에 가서 또 말씀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 거버넌스를 잘 구축을 하고 서로 협력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동 대응하는 이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시고 좋은 토론자, 발제자들 모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우리 김영동 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